그날 밤, 제 방문 앞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평생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유양원 언제 보낼까? 이제 집에 두기도 힘들잖아.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네요. 치매 진단만 나오면 바로 보낼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지난 6개월간 연기해온 치매가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최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밤 제가 평생 사랑하고 헌신해온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심이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72세의 평범한 어머니 박영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치매 환자인 척 연기하며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들려드릴 더 많은 인생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 올해 72살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45,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은지는 42, 중학교 교사입니다. 막내 아들 준호는 39, 자영업을 하고 있지요. 제가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온 지난 50년은 한마디로 헌신의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저는 식당 주방 보조로, 청소일로, 파출부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어 팔고,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모두 잘 컸습니다. 큰아들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들어갔고, 딸은 교사가 되었고, 막내도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지요. 자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였지요. 그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편 명의였던 그 아파트는 제 명의로 넘어왔고 저는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어느 날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혼자 사시응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 뒤로 저는 불편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딸 은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요양원도 좋은 데가 많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요양원에 갈 만큼 늙지 않았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막내 준호는 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엄마, 그 집 팔면 우리 삼남매가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엄마는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잘 쓰게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이게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의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집을, 제 재산을 탐낸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지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자식들의 방문은 계속되었고 매번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었습니다. 엄마 건강은 어때요? 요즘 기억력은 괜찮으세요? 이웃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요양원 가셨대요. 모든 대화가 제 건강 상태와 요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자식들이 갑자기 제 건강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 보던 아이들이 갑자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제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실에서 나누는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몇 군데 괜찮은 데 있더라. 근데 일단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해. 그래야 명분이 서지. 치매까지는 아니어도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방법이지. 일단 엄마를 병원에 한번 모셔가야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들이, 제 친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그리고 그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제가 가진 집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제 재산만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오해한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한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시간과 장소를 헷갈리고 성격이 변하는 것. 저는 그 증상들을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하면 민수야, 어제 전화했더니?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날 아침에 통화했는데도 말이지요. 딸이 찾아오면 은지야, 너 어제도 왔었지?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오지 않았는데도요. 처음에 자식들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장난하시는 거죠? 하고 웃었지요. 하지만 제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식들은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드디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일주일 후 큰아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신경과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저는 일부러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3월이지. 실제로는 9월이었는데 말이지요. 이 물건들 이름을 말씀해 보세요. 의사가 볼펜, 기계, 열쇠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망설이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볼펜, 시계, 그 다음 건 뭐더라? 의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잘 들리지 않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진짜 치매인가 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요양원 알아봐야죠. 그래야지. 엄마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 그들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제 자식들은 제가 치매에 걸리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고 시설에 들어가고 그리하여 그들이 제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의사는 경도인지장애 2심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완전한 치매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라는 뜻이었지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죠?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잘 돌봐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처리할게요. 라는 뜻이었지요. 그날 밤부터 저의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다가 다시 꺼내고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10번씩 반복하고 밤낮을 헷갈리고 자식들 이름을 틀리게 부르고 길을 잃은 척하고 돈 계산을 못하는 척했습니다. 연기였지만 그 연기를 하는 제 마음은 정말로 아팠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점점 그 질문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제가 없는 곳에서 나누는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연기는 점점 정교해졌고 자식들은 제가 정말로 치매 환자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색도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자식들의 방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제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통장이 어디 있는지, 도장은 어디 보관하는지.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잃어버리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까? 그렇게 제 통장과 도장이 아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너무 크시잖아요. 청소하시기도 힘드시고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곳, 어디? 요양원이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식사도 다 나오고 좋아요. 딸 은지는 조금 더 우회적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대요. 호텔 같대요. 제 친구 어머님도 계신데 너무 만족하신대요. 그녀는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와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려한 사진들, 깨끗한 방들, 웃고 있는 노인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막내 준호는 가장 솔직했습니다. 엄마, 이 집 팔면 돈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누어 가지면 되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시설에 보내고 재산을 나눠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니. 저는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 시시 젖도록 울었지요. 낮에는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고 밤에는 제 진짜 모습으로 돌아와 슬픔을 삼켰습니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알아야 할 진실이었을까?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3남매가 다 모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방에 누워서 자는 척했습니다. 거실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속삭이다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해. 큰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맞아. 엄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잖아. 딸 은지가 거들었습니다.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 월 300만 원 정도 하더라. 막내 준호가 말했습니다. 300. 그럼 집 팔아서 요양원비 내고 나머지 12억 정도를 우리가 나눠 가지면 되겠네. 민수가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서가 아니라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렇게 대놓고 제 재산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12억. 그게 제 평생의 가치였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만들고 무릎이 아파도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손이 트도록 설거지를 하며 모은 돈의 값. 그게 고작 3남매가 나눠 가질 12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진짜 치매 맞는 거예요. 가끔 보면 멀쩡하신 것 같던데. 저는 긴장했습니다. 들켰을까요? 아니야. 병원에서 진단도 받았잖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의사 선생님도 초기 치매 증상이라고 했어. 은지가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럼 됐네. 법적으로도 문제 없겠다. 준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니. 제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 계획을 법적으로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철저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엄마를 요양원 견학 데려가자.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거기 가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은지가 동의했습니다. 나는 부동산 알아볼게. 이 집 시세 제대로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하니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달려가서 소리칠 것 같았으니까요. 너희들이 내 자식이냐? 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더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계획을 포기할지도. 근데 형, 엄마가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시면 어떡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뭘 안다고. 그냥 데려가면 돼. 민수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어차피 판단 능력도 없으시잖아. 은지가 거들었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다. 제가 평생 옳은 판단을 해온 사람인데 제 자식들이 제게 판단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판단 능력이 의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비를 계속 낼 수 있을까요? 만약 어머님이 오래 사시면. 그녀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오래 살면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었지요. 그건 걱정 마. 엄마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잖아. 통계적으로. 민수의 말을 은지가 끊었습니다. 오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타이름처럼 들렸지요. 미안. 내가 실수했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 수명을 계산하면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집을 팔고 나면 각자 무엇을 할지 의논했습니다. 민수는 아파트를 하나 더 사겠다고 했고, 은지는 자식들 학원비와 자기 차를 바꾸겠다고 했고, 준호는 가게를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집, 제 평생의 노력이 그렇게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다 같이 요양원 가자. 민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정말 현실일까요? 제가 10개월 동안 품고 낳고 평생을 헌신한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것을 말이지요.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요? 자식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으며 사는 게 더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버렸고 그 진실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같이 나들이 갈까요? 좋은데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좋은 데가 어디인지, 저를 가둘 감옥이 어디인지. 그래, 좋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약간 느리게, 약간 불확실하게. 저의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식들에게 화를 내야 할까요? 울면서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순순히 요양원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할까요? 하지만 제 안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배신감도,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가 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방치한 제 자신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옷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72살의 늙은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이 멀쩡했으니까요. 그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세 자식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다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은 곳에 가요. 딸 은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을까요? 도착한 곳은 청솔 실버타운이라는 요양원이었습니다. 깨끗한 건물, 잘 가꿔진 정원, 밝은 로비.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감옥이 될 거라는 것을.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원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정말 좋으시죠?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은 보호자분들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이 제 자식들을 봤습니다. 어르신은 잠깐 밖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부축해줬습니다. 어머니, 여기 의자에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날게요. 저는 상담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틈이 있었고 그 틈으로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어떠신가요? 원장이 물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진행되셨나요? 요즘은 저희 얼굴도 가끔 헷갈려 하세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그 정도면 2층 치매 전담동이 적합하시겠네요. 치매 전담동. 저는 그 단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닌데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월 350만 원입니다. 식사, 간병, 의료비 모두 포함이에요. 일시불로 내면 할인 있나요? 1년치 선납하시면 10% 할인 가능합니다. 그들은 제 요양원비를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 값을 깎듯이. 어머님 재산이 있으신가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팔아서 요양원비 내려고 합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입소하시기 전에 재산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가 진행되면 법적 행위 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할 때 재산을 자녀분들께 증여하시거나 후견인을 정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증여, 후견인. 저는 그 단어들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원장은 친절하게도 제 재산을 어떻게 가져갈지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민수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입소 가능하신가요? 최대한 빨리요. 다음 주 가능할까요? 다음 주. 제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자식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죠? 마음에 드세요? 운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요양원이에요. 엄마가 앞으로 여기서 사실 거예요. 준호가 천천히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 집에서 살고 싶은데. 저는 일부러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집에서는 위험해요. 여기가 훨씬 안전하고 좋아요. 민수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만족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 진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영수,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대로 순순히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그들에게 실망했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것. 다른 하나는 제가 연기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 자식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과의 관계는, 가족은.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70년의 인생을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제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제가 어떤 어머니였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제 인생 전부를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재산까지도.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갈게요. 중요한 서류 몇 개 준비해야 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 제 집을 팔기 위한 서류. 제 재산을 넘기기 위한 서류. 그래. 와라. 저는 평소처럼 흐릿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세 자식이 모두 왔습니다. 며느리들도 함께였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사인. 어디에? 저는 떨리는 척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은지가 제 손을 잡고 펜을 쥐어줬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동의서, 재산 증여 동의서, 요양원 입소 동의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정리하는 서류들이. 엄마, 빨리 사인하세요. 다음 주에 입소하셔야 하니까. 준호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펜을 갖다 댔습니다. 자식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원하던 것을 얻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흐릿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란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도 구부정한 자세도 없었습니다. 제 본래 모습으로 똑바로 서서 자식들을 마주했습니다. 나는 지난 6개월간 치매 환자인 척 연기했다. 너희들이 내게 무엇을 하려는지, 너희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지난 6개월간 너희들이 한 말, 한 행동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눈 대화들, 내 집을 팔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던 계획들,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공개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 계산하던 것까지. 며느리가 입을 가렸습니다. 은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민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니? 너희들은 내가 정말로 치매에 걸리기를 바랐어. 내가 정신을 잃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랐지. 15억짜리 아파트가 탐이 났던 거야. 거실은 죽음같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을 만들어 팔고
무릎이 아파도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손이 트도록 설거지를 했지. 너희가 대학 갈 때 나는 밥을 굶었어. 너희가 취직하고 결혼할 때 나는 내 모든 저축을 내줬어. 그리고 나한테 남은 건 이 집 하나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마저도 빼앗으려 했어. 나를 요양원에 쳐넣고 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어 가지려 했지. 그게 너희가 평생 사랑받고 자란 엄마한테 할 짓이니. 은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오히려 너무 정신이 똑똑했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까지 확인하면서 계획을 세웠잖아. 요양원 상담도 받고 부동산도 알아보고. 그게 정신이 없었던 거니?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사업이 안 돼서.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내게 말했어야지. 내가 모르게 계획을 세우고 나를 속이려 했니? 그게 자식이 할 짓이니.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버리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요양원에서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편하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원한 건 내 집이었어. 15억이 탐났던 거야. 내가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기를 바랐지. 그때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이어서 자식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볼게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 너희는 이제 이 집에 오지 마. 내 재산도, 내 인생도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엄마, 은지가 울부짖었습니다. 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자식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6개월간의 연기, 그리고 오늘의 대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승리한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걸까요? 저는 집을 지켰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을 내쫓았지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마도 그 모든 것이었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집에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10일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막내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엄마,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엄마께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려 했는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형이랑 누나도 똑같아요. 다들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왔어요. 말이 쉽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다 용서되니? 아니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엄마께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통장이랑 도장이에요. 형이 가지고 있던 거 돌려드려요. 저는 통장과 도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게 다니? 아니요. 제가 앞으로 매주 엄마를 찾아뵐게요. 진짜로 엄마를 모셔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효도하고 싶어서요.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믿어볼게. 하지만 다시 배신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네. 엄마. 약속할게요. 준호는 그날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한 달이 지나자 민수와 은지도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 6개월, 1년. 자식들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매주 찾아와 장을 봐주,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민수는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갔습니다. 은지는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저는 아직도 완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재산을 제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팔지 않았지만 일부 돈을 빼서 제가 하고 싶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정말로 늙고 아플 자식들이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미 그들의 민낯을 봤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치매 환자인 척 연기하며 알게 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 슬픈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교훈적인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건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때로는 시험이 필요하고, 때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힘이 필요하다고. 제가 자식들을 완전히 용서했냐고요? 글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제 자식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들의 엄마니까요. 다만 이제는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맹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도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른이 넘어서야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주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73입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삶을 살 겁니다. 자식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박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언젠가 제가 정말로 늙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식들이 진심으로 저를 돌봐준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치매 환자인 척 연기한 72살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던 그날 밤,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